세잔의 빨간 조끼를 입은 소년입니다. 1886년 은행장이었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세잔은 전문 모델인 미켈란젤로 디 로사를 고용하지요. 이탈리아인인 미켈란젤로는 그림에서 보이는 이 복장 그대로 1888년부터 1890년에 걸쳐 4점의 유화와 2점의 수채화로 그려집니다. 그중 하나인 이 작품 간단히 보겠습니다. 턱을 괸 왼팔을 탁자에 걸친 소년입니다. 타이트한 빨간 조끼를 입었지요. 의자 왼쪽 아래 살짝 보입니다. 소년 바로 뒤에 커튼이 있고 커튼 뒤로 짙은 색의 몰딩이 보이는 벽에는 희미한 형태의 액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탁자 위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커튼, 소년의 구부정한 등, 탁자가 대각선으로 배치되고 그에 상응하는 구도로 턱을 괸 왼팔과 탁자 오른팔 그리고 소년의 다리가 있습니다. 소년을 자세히 볼까요? 빨간 조끼에 푸른 스카프, 푸른 허리띠, 그리고 바지, 이탈리아 전통 복장입니다. 얼굴, 작품이 미완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얼굴은 특히 덜 그렸지요. 그리고 오른팔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1대1의 비율이 아니라 2대1 정도로 팔 윗부분이 연장되었습니다. 세잔이 화면 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반적인 각도로 늘어뜨리면 왼팔 탁자부, 허벅지와 나란히 평행을 이루는 대각선 구도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구성이 흐트러지지요. 이 부분 신고전주의 화가 도미니크 앵글의 그랑 오달리스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기에 탁월했던 앵글가 그린 중동 할렘의 여성입니다. 얼핏 보면 아름답지만 잠시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척추가 지나치게 길지요. 목에서 허리를 지나서 엉덩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여전히 허리입니다. 마치 뼈가 2-3개 더 있는 것처럼 한참을 더 내려가야 엉덩이가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오른쪽 다리에 걸치고 있는 왼쪽 다리, 가상의 다리입니다. 저렇게 걸칠 수가 없지요. 해부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앵그르가 그렇게 그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을 실제보다 조금만 더 틀면 그림을 감상하는 상류층 남성 관객에게 여성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죠. 척추뼈를 조금만 더 늘리면 여성의 뽀얀 뒤태를 보다 풍성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색면을 커다란 웨이브로 만들며 오른편으로 가져가 풍만한 엉덩이를 거쳐 가느다란 발로 가로선으로 마감하도록 유려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해 다소 무리스럽지만 안 보이는 왼쪽 다리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등장시키면 아름다운 상상 속 여인 오달리스크의 발과 발바닥까지 오른쪽 왼쪽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누드가 이루는 선과 색면으로 화면은 더욱 부드럽고 관능적이며 구성상 훨씬 풍성해집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해부학적인 형태에 충실하게 그리면 소위 맞지만 싱거운 그림이 되고 말겠지요. 세잔은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향 엑스의 미술관에는 앵글의 작품 주피터와 테시스 1811년 작품입니다. 가 있었습니다. 세잔의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길 원하는 아들에게 새로 사들인 별장 자두부팡이죠. 낡은 거실벽을 내주었습니다. 이때 세잔은 벽의 사계절을 의미하는 고전적 그림을 그리고 앵그르 1811 이라고 사인합니다.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시기 1860년에서 61년이었습니다. 앵그르처럼 세잔 역시 해부학적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화면의 합리적 구축을 위해 인체를 조정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1888년 90년쯤 되면 세잔이 그리는 대상의 외양을 조정하는 일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데 이러한 태도는 사람을 그릴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잔에게는 사람도 나무나 구름처럼 그가 그리는 다양한 소재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에서 일반적인 추상화에서처럼 소년을 주제로 생각하고 그의 개성이나 모델과 세잔의 사적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오브제와 배경에 대한 세잔의 태도입니다. 잠시 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젤 앞에 앉으면 내 눈에는 자꾸 시간과 사물과 공간이 하나로 섞여 보이는 걸까? 왜 배경과 오브제는 서로 분리되지 못한 채 새벽 희뿌염함, 저녁의 어스름함처럼
그렇게 불투명하게 섞여버리는 걸까? 그의 말처럼 이 그림에서는 배경, 특히 사물간에 존재하는 네거티브 공간의 처리가 눈에 띕니다. 전통적인 그림, 앵그레의 그림 1842년입니다. 오를레앙 공작이 서 있는 작품. 그가 주인공입니다. 배경, 바닥, 어둡게 물러나는 색채로 처리되었습니다. 허리춤에 올린 팔로 인해 생긴 공간 보이시죠?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간입니다. 뒷배경과 같이 물러나는 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숙한 공간, 네거티브 공간이지요. 이 부분을 밝고 밀도 있게 감상자 바로 앞에 오는 오른팔 셔츠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가장 먼 곳을 눈앞으로 바짝 끌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사물의 성원근법에 의한 착각적 공간감, 오른팔, 왼쪽 허벅지, 탁자볼을 지나 만나게 되는 이 공간은 마치 특정한 사물의 형태인 듯 묵직하게 보입니다. 이들 간 존재하던 눈을 속이는 3차원성이 제거되는 거죠. 나아가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사물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배경 간에 존재하던 위계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방법의 원시인이라던 세잔의 말 생각나시나요? 방법이 세련되지 않고 거칠지만 이후에 등장할 입체주의의 핵심이 되는 특징입니다. 사물과 배경의 구분을 없애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들을 섞어버리면 그림이 플랫해집니다. 납작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모더니즘의 핵심이죠. 피카소가 아비뇽의 아가씨들 1907년에 그렸죠. 이 방법을 노골적으로 실험해 보이지요. 원시적인 마스크를 한 인물들 간에 비어있는 공간, 이 공간을 추상적인 선으로 쪼개서 인물들만큼 앞으로 전진하도록 처리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공간이 앞으로 바짝 당겨지니까 그만큼 화면은 평평해집니다. 세잔의 발견입니다. 플랫한 화면의 구현을 위한 시도는 그림 전체로 이어집니다. 머리 뒤, 가로 몰딩, 오른쪽을 보면 짙은 가로선이 머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멈춘 아래선에 비해 윗부분은 연보라색 붓질로 뭉개버립니다. 선이 끊어집니다. 머리가 몰딩 앞에 있다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짙은 몰딩 아래 또 다른 두 개의 가로선이 있습니다. 이 선 머리 쪽으로 오다가 그냥 끊어집니다. 멈췄죠? 머리가 배경 앞에 있다는 착각적 암시가 사라집니다. 이전 회차 푸른 꽃병에서 꽃병 뒤에 놓인 접시의 선을 흐지부지 없애버린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탁자 처리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선원근법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3차원성 입방체의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그건 캔버스의 평면이라는 사실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색채로 조절합니다. 일반적인 그림이라면 탁자 윗면은 밝게, 측면은 어둡게 처리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광원을 가정한 전통적인 방식이지요. 하지만 세잔은 어둡게 처리하던 탁자의 그 측면을 윗면과 동일하게 채도 높은 초록, 파랑으로 칠해버립니다. 붓질 방식도 윗면은 가로로, 아래로 떨어지는 측면은 세로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 측면까지 동일하게 세로 붓질을 유지합니다. 위와 아래라는 입방체의 착각적 입체감을 열심히 해체합니다. 탁자보의 끄트머리만 짙은 색채인데 이 색은 소년의 왼쪽 허벅지로 흘러들어가죠. 허벅지와 탁자보의 전후, 상하 관계가 불분명해집니다. 탁자가 허벅지 바로 옆에 있는지 혹은 탁자가 허벅지보다 위에 있는지 애매하다는 거죠. 이런 인식의 혼란은 일목요연하게 그림을 보던 지금도 그렇죠. 감상자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세잔은 전통적인 그림에서 보던 일관된 조명, 광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까라바쪼와 같은 바로크의 테네브리즘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 혹은 두 개의 광원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그림을 편안해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일상에선 찾기 힘든 합의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연광 아래 단일 조명은 불가능하죠. 곳곳에 반사된 다양한 광원이 여기저기서 빛을 그리고 색채를 만들어내니까요. 탁자보의 하얀 종이 한번 볼까요? 마치 탁자 위에 둔 종이 같지요. 하지만 선원근법대로 하면 종이는 반은 위에 반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흰 종이 주변으로 짙은 초록을 칠해 떠 있다는 선원근법상의 실제 공간을 무마시킵니다.
다시 인식의 불일치가 일어나지요. 떠 있는 건데 붙어버린 듯 보입니다. 한편 하얀 색상은 오른팔 셔츠의 색상과 균형을 맞춥니다. 저 부분이 없다면 전체 구성이 심심해집니다. 소년이 두르고 있는 스카프는 붉은 안락 의자에 앉은 세잔 부인에서 본 파란 리본처럼 스카프 흔적만 주고 구체적인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흰 셔츠에서 조끼로 가는 짧은 흰 붓질, 파란 스카프 끝에 묻은 빨간 붓질, 왼팔 셔츠에서 푸른 스카프로 간 붓질. 이런 방식의 붓질들은 개별 사물의 그 형태의 독립성, 그것을 해쳐서 화면을 플랫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결국 생 빅투아르상과 같은 풍경화에서 본격적인 조형 단위로 발전합니다.